안녕하세요. 신한드론 아카데미 이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필기시험 대비 이론 강의 제 3차 시로서요. 자,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내용은 항공 법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1, 2차 시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차 시는 비행 이론 및 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항공 역학 부분에 대한 것이었고요. 2차 시는 항공 기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시 항공 법규에 대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항공 관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자, 모든 법에는 제1조가 이 법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항공안전법은요,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한다. 그리고 항공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 라는 게 이 법의 목적이고요. 항공사업법은요, 항공 정책의 수립,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고요.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시설법은요, 공항 및 비행장, 그 다음에 항행 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 항공 안전법에 대해서 주로 이 강의에 대해서는 다룰 겁니다. 자, 항공안전법에 보면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의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중요합니다. 자체 중량, 좌석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뭐가 있냐? 동력 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 비행장치 등이 있습니다. 자, 종류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보이시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비행기처럼 생긴 모양이죠. 위에 거는 완전히 비행기 모양이고, 아래 거는 행글라이더에 어떤 비행 장치가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자, 헬리콥터 모양처럼 생겨 있죠. 자, 뒤에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취득하려는 자격증,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이죠. 그 자격증과 관련된 멀티콥터가 있고요. 자, 무인 비행기도 있고 무인 헬리콥터도 있고요. 자, 이런 거는 무인 비행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는 동력 패러글라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기구도 보이고 있고,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그 다음에 낙하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각각의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때 자체 중량과 좌석수 등 이 기준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동력 비행장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비행기처럼 생긴 모양이죠. 행글라이더인데 비행기처럼 뒤에서 프로펠러가 회전해서 추진력을 얻는 이 비행기처럼 생긴 모양. 자, 정의를 살펴볼게요. 자, 정의는 동력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자, 좌석이 한 개죠. 좌석이 한 개이고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일 것, 그리고 프로펠러에서 추진력을 얻을 것, 차륜, 스키드 또는 플로트 등의 착륙 장치가 장착된 고정익 비행 장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혼자서 타는 작은 비행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암기하셔야 될 거는요,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이다 라는 것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회전익 비행장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회전익 비행장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은요, 초경량 자이로플레인이 있고요, 초경량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정의를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동력 비행장치와 마찬가지로 좌석이 1개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마찬가지로 115kg 이하일 것. 그리고 1개 이상의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는 것. 이 회전익이라는 것은요, 자, 헬리콥터의 이 메인 로터처럼 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회전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사진과 같은 게 초경량 자이로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자, 우측에 있는 게 초경량 헬리콥터입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러글라이더인데 동력을 이용해서 날아간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착륙장치가 있는 게 있고요. 사람의 다리로 착륙을 하는 그런 형태의 두 가지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낙하산유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장치를 동력 패러글라이더라고 하고요. 착륙장치가 없는 게 있고 착륙장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착륙장치가 있는 것은 좌석이 1개, 그 다음에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비행장치입니다. 자, 현재까지 동력 비행장치, 회전익 비행장치, 동력 패러글라이더는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인 비행장치였죠.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또 좌석은 1개였고요. 자,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가 있는데요. 행글라이더는 뭐고 패러글라이더는 뭐냐? 패러글라이더는 많이 보셨죠, 여러분? 레저용으로 많이 지금 주말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패러글라이더는요, 초승달처럼 생긴 모양이고요.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행글라이더는요, 비행기 날개처럼 생긴 거에 사람이 매달려서 타는 좌측과 같은 그림입니다. 정의를 보시면요. 자, 탑승자 및 비상용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해당 장치의 자체 중량이 70kg 이하, 그리고 체중 이동형이 있고요. 타면 조정이 있고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조종하는 비행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에서는 자체 중량이 70kg 이하라는 거. 자, 기구류를 보시면요. 열기구, 여러분 많이 아시죠? 자, 우측에 있는 사진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계류식 기구라고 하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은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기구입니다. 자, 정의는요, 기체 성질, 즉 온도차 등을 이용하는 다음의 비행장치이다. 유인 자유기구 또는 무인 자유기구. 두 번째, 계류식 기구. 자, 첫 번째 유인 자유기구 또는 무인 자유기구가 좌측과 같은 사진이고요. 계류식 기구는 바닥에 묶여있는 우측과 같은 사진을 계류식 기구라고 합니다. 자, 낙하산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낙하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패러글라이더와는 다르게 이런 동그란 모양이고요. 거기에 사람이 공기의 저항을 이용해서 천천히 낙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정의 살펴볼게요. 항력을 발생시켜 대기 중을 낙하하는 사람 또는 물체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비행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력이라는 거는 공기의 저항이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내용인 무인 비행장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인 비행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 비행기, 두 번째 무인 헬리콥터, 세 번째 무인 멀티콥터,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이 있습니다. 자, 각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인 비행장치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중에 무인 동력 비행 장치에는 자,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가 있습니다. 자, 계통을 따져보면요. 초경량 비행 장치에 그 다음에 무인 비행 장치 중에서 그 다음에 무인 동력 비행 장치에 우리가 시험 보려고 하는 무인 멀티콥터가 있습니다. 무인 비행선도 있습니다.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인 무인 비행선.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이고요. 비행선은 자체 중량 180kg 이하이고 또 길이 기준이 있습니다. 길이가 20m 이하인 것을 우리는 초경량 비행 장치의 무인 비행 장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장치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장치를 신고하는 대상은 자체 중량이 12kg를 초과하는 비행장치. 자, 12kg까지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12kg가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12kg가 초과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용 비행장치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요. 신고 번호가 나오게 되고 신고 번호를 비행장치에 부착을 하고 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지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소유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매한 영수증이라든지 세금 계산서, 매매 내역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원 및 성능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자, 그 해당 비행장치의 세 번째, 사진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장치에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되죠. 변경 신고를 언제 하느냐? 자, 첫 번째, 용도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촬영용인데 이 촬영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또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유자의 이름이나 소유자의 어떤 회사의 명칭이라든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관처가 변경되었을 때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요. 변경 신고는 변경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멸실은 언제 하느냐? 멸실이라는 거는 없어졌다는 거죠. 기체가 파손돼서 없어졌다든지 기체가 파손이 돼서 이거를 더 이상 쓰지를 못해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해체를 해서 아예 못 쓰게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멸실 신고를 하게 되고요. 자, 정비나 개조, 수송 또는 보관의 경우에는 어떤 이런 멸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멸실 신고는 멸실이나 해체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신고를 해야 되는 비행장치가 있으면 신고가 필요 없는 초경량 비행장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는요, 항공기 대여업이나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신고가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비행장치를 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아까
그게 동력이 없었죠. 그냥 바람, 기류가 흐르는 대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건데, 그런 비행장치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계류식 기구류. 계류식 기구류 중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계류식 무인 비행장치, 바닥에 고정이 돼서 어디 멀리 갈 수 없는 그런 무인 비행장치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하산도 마찬가지고요. 자, 무인 동력 비행장치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인 것. 자, 아까 말씀드렸죠. 12kg을 초과하는 거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사업에 사용되는 것들은 또 무조건 12kg가 안 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반대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면 이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자,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은 또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체 중량이 12kg 이하인데 길이가 8m예요. 무인 비행선인데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개발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시험을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제작한 것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드론을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아직 판매되지 아니한 것은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 비행장치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전성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성 인증은 뭐냐면요, 매년마다 이 기체에 이 비행장치에 이상이 있는지, 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제도인데요. 안전성 인증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비행장치가 안전성 인증 대상이냐? 자, 첫 번째, 동력 비행장치. 동력 비행장치 뭐였죠? 비행기처럼 생긴 것들을 동력 비행장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 유인데 그 중에서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안전성.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기구류도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안전성 인증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익 비행장치, 아까 헬리콥터처럼 생긴 1인용 헬리콥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런 회전익 비행장치도 안전성 인증을 필히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요. 동력 패러글라이더, 자, 동력을 이용하는 패러글라이더인데 뒤에 프로펠러를 달고 하는 패러글라이더 있죠. 그것도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무인 비행장치 중에서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까 기체 신고, 장치 신고에 관련돼서 무게 기준이 뭐였죠? 초경량 비행장치는 12kg을 초과하는 무인 비행장치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자, 안전성 인증에서는요, 최대 이륙 중량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최대 이륙 중량. 자, 그럼 최대 이륙 중량이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체 신고는 자체 중량 기준이었고, 안전성 인증은 최대 이륙 중량 기준이었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여기 농업용 드론이 있어요. 농업용 드론은요, 농약을 싣고 논이나 밭에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용도의 드론인데요.
자, 드론을 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체와 배터리가 필요하죠. 드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하기 위해서는요. 농약이 또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체 중량은요, 이 드론에다가 배터리를 장착해서 저울에 딱 올려놓으시면 그게 자체 중량이 됩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요, 드론에다가 배터리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약을 살포해야 되죠. 자, 농약 최대로 실을 수 있는 농약의 무게를 합한 게 최대 이륙 중량의 개념입니다. 자체 중량은 기체 신고의 기준이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안전성 인증 대상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기체 신고에 있어서는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 멀티콥터는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자, 매년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십시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하려는 자격증. 자, 법적인 명칭으로는요,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를 보면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자체 중량 12kg을 초과하는 기체를 운용할 때 필요하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교육원에도 상담을 하다 보면 드론 날리려면 무조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 드론이 내가 나중에 운용할 드론이 12kg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의를 하시는데요. 자, 분명히 법적으로는 12kg가 넘는 드론으로 그걸로 사업을 할 때, 자, 영리 목적으로 내가 그 드론을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때 자격증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응시 자격을 보시면요, 만 14세 이상이 되어야 응시할 수 있고요. 비행 경력이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 비행 경력을 쌓으려고 교육원에 오시는 겁니다. 취득 절차를 보면요, 학과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시간 비행 시간을 쌓으시고 응시 자격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이 부여가 되면 실기 시험을 접수하고 실기 시험에 합격하시면 다음과 같은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0시간의 어떤 비행 경력 증명을 누가 해주느냐? 자, 교육원에는 교관이 있습니다. 지도 조종자라고 하는데요. 자, 지도 조종자는 비행 경력 증명서 발급을 해주고 비행 경력 증명서에 날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됩니다. 나이 기준은요,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고요. 비행 경력은 누적으로 10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지도조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위에 실기평가 조종자라고 있는데요. 자, 실기평가 조종자는 국토부에서 전문교육원으로 인가를 받을 때 교육원장으로서 어떤 자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이 평가위원이 와서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 평가위원이 되려면 그 실기평가 조종자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행 나이 기준으로는 지도조종자와 같이 만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비행 경력은 100 누적시간 150시간의 비행 경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비행 제한 공역을 보시겠습니다. 비행 제한 공역에는요, 비행장 주변에 관제권이 있고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구역이 있어요.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든지 휴전선 일대, 그 다음에 원전 주변에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150m 이상은 또 초경량 비행장치에 비행 제한 공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김포, 인천, 수원, 오산, 평택 이런 데 있죠. 초록색 원으로 돼 있는 데가 군이나 민간의 공항이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공항 반경, 관제탑 중심으로 반경 9.3km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구역에서는 관제권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비행 승인을 받고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 강북지역 P73이라고 하는데요. 청와대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P61부터 61, 62, 63, 64, 65는 자, 원전 주변이고요. 원전 중심으로부터 18.6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도 150m 이상은 모두 다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비행을 할 때요. 최대 이륙 중량 다시 나옵니다.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25kg 이하의 기체, 그러니까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대상이죠. 그 기체는 비행 금지 구역, 여기서 나오는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을 제외하고는 비행 승인 없이 어디에서나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150m 미만에서는 비행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이 150m 메타 기준으로 안 나오고 가끔씩 피트 개념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150m는 약 500피트거든요. 그러니까 피트로 나왔을 때는 자 500피트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25kg가 초과하면 비행 금지 구역에서도 물론이고 일반 지역에서도 비행 승인을 모두 받고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공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비행장치를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행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으면 됩니다. 자, 비행 승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행 승인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비행 승인 신청서에는 자, 신청인의 정보, 뭐 성명, 연락처, 주소, 그 다음에 비행 장치에 대한 어떤 개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비행 계획,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고도로 비행을 할 건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그런 비행 계획에 대해서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종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쓰게 돼 있고, 탑재 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메라인지, 농약 살포 장치인지 그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 5가지 사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가 꼭 지켜야만 하는 그 준수사항을 법에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나중에 실기시험 보러 가시면 구술시험을 보는데 그 구술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행 중에는 항상 육안으로 내 비행장치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법이 이렇습니다. 내가 드론을 날리는데 요즘 드론들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죠. 뭐 7km까지 날아가는 드론도 있다고 하고요. 뭐 5km, 6km 다 날아가는데요. 솔직히 작은 드론으로 5km, 6km까지 보내면 그 드론이 내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 인파가 많은 곳에서 비행 금지. 어떤 곳이냐? 뭐 스포츠 경기장이라든지 페스티벌, 축제장 이런 데서는 절대 날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지키시는 분들 요즘에 많은데요. 그거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비행 중 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한데 위험하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낙하물을 투한다든지 그런 행위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야간 비행은 불법입니다. 야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준이요. 일출과 일몰을 기준으로 해요. 자, 해가 떠 있으면 날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는 날리질 못합니다. 해가 뜨는 거를 일출이라고 하고 해가 지는 거를 일몰이라고 하는데 일출부터 일몰 시간까지만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음주 상태에서 조종 금지. 이건 당연하겠죠. 굉장히 하늘에서 뭐 고장이 났다든지 조종 불능 상태가 됐는데 음주 상태에서 대처를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조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있어요. 자, 몇 프로냐? 바로 0.02%. 자, 시험에 나옵니다. 음주 상태에서 조종 금지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0.02%다. 그리고 기타 모든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자, 초경량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는 우리 드론이죠. 드론은 모든 날아다니는 비행장치에 대해서는 양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금지라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항공관련법에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요. 자, 공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역에는요, 크게 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각 공역별로 2개에서 뭐 4개 정도까지 어떤 공역이 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요. 관제공역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제권 할 때 관제탑 주변 9.3km로 9.3km 반경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이 관제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제구는요, 절대고도로 200m 이상의 그 높이에 있는 그런 공역을 관제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관제 공역은요, 관제를 안 한다는 뜻이겠죠. 조온구역이 있고 정보구역이 있는데, 조온구역은 항공교통 조온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이고요. 정보구역은 비행정보 업무가 제공되는 공역을 정보구역이라고 합니다. 자, 통제공역에는요, 비행금지구역이 있어요. 아까 비행금지구역 배우셨죠? 어디 있었죠? 휴전선 일대, 그 다음에 청와대 인근, 그 다음에 원전 주변, 이렇게 있었죠.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비행 제한 구역은요, 군에서 항공 사격이라든지 대공 사격 등을 하는 지역들이 있겠죠. 그 지역들은 일반 항공기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정한 구역이고요.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제한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행 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이다. 다음으로는요, 주의 공역 중에 훈련 구역이 있습니다. 훈련 구역은 민간 항공기가 훈련을 하는 공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계기 비행을 하는 항공기로부터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렇죠. 초짜들이 비행 연습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뭐 일반 민간 항공사의 여객기가 지나간다.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 구역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기 비행이라는 거는요, 어떤 GPS 장비, 각종 센서들에 의해서
비행을 하는 거를 계기 비행이라고 합니다. 군 작전구역은 말 그대로 군사작전을 위해서 설정된 공역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구역은요,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경계구역은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역과 관련돼서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사고는 뭐냐면요. 초경량 비행장치, 여러분이 날리는 비행장치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중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사고라고 하고요. 그 비행장치 자체가 추락을 한다든지 충돌, 화재가 발생하는 것도 사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위치 불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데 접근할 수가 없죠. 접근 불가, 이런 것들도 항공사고에,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사고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사고 발생 시 여러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사람이 다쳤다면 인명 구호를 위해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겠죠. 경찰서, 소방서 등 빨리 연락을 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조사를 위해서 현장을 꼭 보존을 하셔야 됩니다. 기체도 이렇게 그대로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촬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사고의 보고는요, 조종자나 그 기체의 소유자가 하게 되는데요. 어디에다 한다?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의 보고를 한다. 그러면 지방항공청장에게 사고를 보고를 하면요, 어디서 조사를 하느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그 과태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아까 기체 신고, 장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번호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신고번호가 나오면 신고번호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번호를 허위로 부착을 했어요. 그럴 때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소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자, 말소 신고는 말소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말소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멀티콥터는 최대 이륙 중량 기준으로 25kg이 넘으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근데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을 했다. 그럴 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자, 자격증 없이 무자격으로 비행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랬을 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서 정하는 장비를 장착하지 않거나 휴대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아까 우리 배웠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고 보고를 안 했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했어요. 어디다? 지방항공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행 제한구역 있었죠? 비행 금지구역, 비행 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비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도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신고 번호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위로 부착한 경우에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이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이냐? 또는 뭐 3차 위반 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위반을 각각 외우셔야 되는데요.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3차 위반 이상의 최고 과태료를 외우시고요. 자, 2차 위반은 최고 과태료의 50%입니다. 절반. 1차 위반은요, 최고 과태료의 10%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를 보시면요, 2차 위반은 50%니까 50만원, 1차 위반은 10%니까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단, 이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짜리인 경우가 있어요. 말소 신고하고, 그 다음에 사고 보고 관련된 건데요. 요 최고 과태료가 30만원이죠. 그럼 2차 위반은 50%니까 15만원 맞죠? 절반. 근데 1차 위반은 10%인데 10%면 3만원이어야 되는데, 자, 최소 단위가 5만원이라고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만원짜리만 좀 다르고요. 2차 위반은 50%, 1차 위반은 10%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내용은 시험엔 나오진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1차 위반은 처음 걸렸을 때 내는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2차는요. 2차는 자, 1차 위반해서 적발이 되고 1년 이내에 또 똑같은 걸로 적발이 되면 2차 위반이 되는 거고요. 1년이 넘었다 하면 그거는 다시 또 1차 위반 과태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자, 적발된 기준으로 1년입니다. 1년. 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규는 여기까지 이론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필기 시험에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한드론 아카데미 채널 꼭 구독 좀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 필기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